사람들은 말합니다. 며느리 복 타고났네. 시어머니가 착하시나 보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10년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시어머니는 70대 초반부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응, 먹었나? 그렇게 몇 번 웃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는 점점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넌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며느리? 우리 아들 결혼했어?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그때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작은 제조업체. 하지만 코로나 이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남편은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시누이는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명절에 한번 내려올까 말까. 전화로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진짜 고마워. 내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 우리 엄마 잘 부탁해.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처음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도록 시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매일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약을 챙기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누구야? 매일 아침 같은 질문. 매일 아침 같은 대답. 그리고 오후엔 남편의 병원 진료. 남편은 사업 실패 이후 우울증과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검사 결과 괜찮대요. 그래. 남편은 더 이상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언니, 요즘 바빠? 우리 언제 만나? 미안, 나 지금 좀 몇 번 그렇게 거절하니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멈춰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없었습니다. 아침엔 며느리, 오후엔 간병인, 밤엔 아내. 그 어디에도 나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파란색 표지에 오래된 수첩. 어머니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마이너스 며느리가 왔다. 착한 아이다. 2017년 5월 마이너스 손자 돌잔치. 며느리가 모든 걸 준비했다. 2019년 11월 마이너스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다. 며느리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023년 12월. 모두 끝나면 내 진심을 전하리.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예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진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심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2024년 1월,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신 채로. 고마웠어,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시누이는 울었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만 느꼈습니다. 이제 조금은 쉴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조금은 나로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인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가족분들께서 모두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무슨 재산이 있겠어.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 정도겠지. 그리고 솔직히 저는 재산 같은 건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제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주셨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깔끔했습니다. 검은색 책상 위에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먼저 와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연하게 한 모습. 언니 왔어요? 제 남편은 제 옆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인께서는 2023년 8월 공증유언을 작성하셨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관련 내용입니다. 시 동소재주택 한 채, 시가 약 4억 원 상당. 그 집은 어머니께서 평생 사신 집이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살던 곳. 해당 부동산은 김 씨 명의로 상속됩니다. 김, 신우이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예금 및 보험금 총 1억 2천만 원 역시 김 씨 명의로 상속됩니다. 신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눈물이 아니라는 걸. 잠깐만요. 그럼 저는요? 제 남편은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두 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0년, 3,650일, 87,600시간. 제가 어머니 곁을 지킨 시간.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약을 챙기고, 밤새 간호하고, 병원을 오가고, 손을 잡아드리고, 그 모든 시간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별도의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김 씨 앞으로 온 편지입니다. 신우이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뜯어보지도 않고 그저 가방에 넣었습니다. 언니 신우이가 저를 봤습니다. 이게 엄마 뜻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뭐 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에 한번 올까 말까 하면서 언니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러면서 언니 진정하라고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친구도 일도 제 꿈도 다 포기했어요. 1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절 알아보지 못할 때도 밤새 기저귀를 갈아드릴 때도 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당신도 입 다물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뭐 했어요? 당신 엄마인데 당신은 뭐 했냐고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지만 공증된 유언장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운전만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관에 서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을 살았던 집, 어머니와 함께했던 집, 이제 이 집도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모두 끝나면 내 진심을 전하리.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이 이거였나요? 제가 그렇게 믿고 싫었나요? 그때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떼어낸 것이 아니라 급하게 뜯어낸 듯한 흔적. 여기에 뭐가 더 있었던 거지? 저는 수첩을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그 페이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배신감, 억울함, 분노, 그리고 의문. 어머니는 정말 왜 그러신 걸까? 유언장 공개 후 일주일.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집 정리는 천천히 해도 돼. 한 달 정도는 괜찮아. 한 달. 10년을 살았던 집에서 한 달 안에 나가라는 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엄마잖아요. 당신이 나서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걸.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어머니의 수첩. 그게 전부였습니다. 10년의 흔적이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역 근처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월세 35만 원. 2평 남짓한 공간. 책상 하나, 침대 하나, 그리고 작은 창문 하나. 처음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구나.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먼저 연락을 끊었으니까요.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10년 공백이시네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간병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저희는 경력이 필요한 자리라서요. 면접은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혼자 서 있는 편의점. 가끔 술 취한 손님들이 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줌마, 담배 줘봐. 손님,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야, 내가 미성년자로 보여? 빨리 줘. 그럴 때마다 저는 참았습니다. 웃으며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커피를 들고 급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저도 한때는 저랬습니다. 회사에 다녔고 꿈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님이 두고 간 신문을 펼쳤습니다. 부동산면, 동주택, 4억 5천의 거래 성사. 그 주소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집을 판 겁니다. 저는 신문을 구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신 거예요? 퇴근 후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신우이였습니다. 편지를 뜯었습니다. 언니에게. 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집은 팔았어요. 생각보다 비싸게 팔렸어요. 그 돈으로 제 빚 정리하고 아이들 학원비 내고 이것저것 쓰니까 딱 맞더라고요. 언니가 화난 거 알아요. 근데 언니, 이게 엄마 뜻이었어요.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딸이 힘들다고, 딸을 도와줘야 한다고. 언니는 이해 못할 거예요. 왜냐면 언니는 아들 며느리니까. 근데 저는 딸이에요. 엄마가 저를 선택한 게 당연한 거예요. 언니, 오해는 마세요. 전 언니한테 고마워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엄마가 남긴 건 따로 있었어요. 언니한테 주라고. 곧 보낼게요. 김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웃긴 건지 슬픈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하다고?
딸이니까 당연하다고 저는 편지를 구겼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남긴 건 따로 있었어요. 뭘 남기셨다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찢어진 마지막 페이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여기에 뭐라고 쓰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우편함에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김, 택배 상자는 작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 저는 한참을 그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께서 뭘 남기셨을까?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와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넌 많이 울었을 거야. 많이 화났을 거야. 그리고 엄마를 원망했을 거야. 미안하다. 엄마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어.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도 알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엄마 기저귀 갈아주던 내 손. 약 챙기면서 한숨 쉬던 내 뒷모습. 밤새 간호하고 아침에 웃으며 어머니 주무셨어요? 하던 내 목소리. 엄마는 다 기억해. 치매에 걸려서 내 이름을 잊어도 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도 엄마 마음 깊은 곳엔 내가 있었어. 그래서 엄마는 결심했어. 널 지켜주기로. 집과 돈을 딸 이름으로 남긴 건 널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만약 엄마가 내 이름으로 집을 남기면 신우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법적으로 다툴 거고 너는 또 10년을 싸워야 할 거야. 그래서 엄마는 일부러 딸 이름으로 남겼어. 그리고 딸에게 편지를 남겼어. 내 언니에게 엄마가 남긴 것을 꼭 전하라고. 이 열쇠는 엄마 방 서랍 속 작은 상자의 열쇠야. 그 안에 엄마의 진짜 마음이 있어.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집은 이미 팔렸을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는 널 버리지 않았어. 사랑한다. 내 딸 같은 며느리. 마이너스 시어머니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은 이미 팔렸습니다. 어머니 방도 서랍도 이제 제가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야. 집에 한 번만 가도 될까? 어머니 물건 중에 꼭 가져올 게 있어서. 언니, 집은 벌써 새 주인한테 넘어갔어. 이사도 다 끝났고. 그럼 어머니 물건들은? 다 정리했어. 필요 없는 건 버리고 몇 개는 내가 가지고 왔고. 어머니 방 서랍에 있던 작은 상자 혹시 있어?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거. 잠깐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있어. 여기 있네. 근데 이거 열쇠가 없어서 못 열었어. 언니가 필요해? 응, 꼭 필요해. 그럼 내일 올래? 우리 집으로. 다음 날 저는 신우이 집으로 갔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30평대의 깔끔한 집. 신우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언니 왔어? 들어와. 거실 테이블 위에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상자였습니다. 저는 열쇠를 꺼내 상자를 열었습니다. 찰칵. 상자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병원 영수증 묶음. 대학병원 환자명 박, 남편 이름, 진료비 350만 원. 병원 환자명 박, 입원비 480만 원. 남편이 아팠을 때 제가 낸 병원비 영수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영수증 뒷면에 어머니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마이너스 며느리가 병원비 350만 원 냈음. 내가 통장에서 350만 원 빼서 며느리 명의 통장에 넣어둠. 2019년 7월 마이너스 며느리가 입원비 480만 원 냈음. 내가 480만 원 모아서 며느리 명의 통장에 넣어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쓴 돈을 모아두신 거예요? 상자 안에서 통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예금주 제 이름. 저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1억 8천만 원. 이게 뭐야? 신우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통장 안쪽에 어머니의 손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쓴 돈 엄마가 다 모아뒀어. 병원비, 생활비, 약값, 간병비. 내가 낸 모든 돈을 엄마가 조금씩 모았어. 이건 내 돈이야. 내가 10년 동안 희생한 돈이야. 그리고 집을 판 돈 중에서 1억을 더 넣었어. 총 2억 8천만 원.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돈이야. 며느리야, 엄마는 내가 이 돈으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 내 꿈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 내 인생을 다시 살았으면 좋겠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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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신우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도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까지. 상자 안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 사진, 제가 남편을 간호하는 사진, 제가 어머니를 웃게 만드는 사진, 그리고 어머니 수첩에 찢어진 마지막 페이지.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며느리야, 엄마는 내가 슬퍼할까봐 이 페이지를 찢었어. 내가 엄마를 원망할까봐. 하지만 언젠가는 알겠지.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집은 내가 지킨 집이야. 이 가족은 내가 살린 가족이야. 고맙다, 내 딸.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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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의 마지막 일기. 저는 그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법으로는 안 되는 방법으로 딸의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신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나도 엄마 뜻을 제대로 몰랐어. 아니야. 어머니가 너를 믿으셨던 거야. 신우이는 울었습니다. 언니, 엄마가 나한테 편지를 남기셨어. 내 언니를 꼭 지켜주라고. 근데 나는 그냥 내 형편만 생각했어. 저는 신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집 판 돈 중에서 1억 5천을 더 드릴게. 엄마가 그러셨어. 절반은 언니 몫이라고. 아니야, 됐어. 어머니가 주신 걸로 충분해. 아니야, 언니.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엄마 뜻이기도 하고. 결국 저는 신우이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총 4억 3천만 원. 10년의 값이 숫자로 환산된 것 같아서 처음엔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만날 수 있을까? 남편은 여전히 그 집 안이, 이제는 새 주인의 집 근처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여보, 이혼하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우리 이제 각자 살자. 이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알아. 그리고 이제 괜찮아. 당신 날 용서하는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
그 단어가 이제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응, 용서해. 그리고 나도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봐. 아니야, 내가 못난 거지. 아니야. 우리 둘 다 힘들었던 거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주신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조용한 동네의 작은 카페. 카페 이름은 다시 봄으로 지었습니다. 오픈 첫날 신우이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언니 축하해.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고마워. 그리고 옛 친구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야. 이 카페 언니가 차린 거야? 응, 이제 겨우 내 이름으로 뭔가를 시작했어. 늦지 않았어, 언니. 정말 멋있어. 카페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손님들은 많지 않았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카페 앞 작은 정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그 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문득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남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그리고 여기 분위기가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손님은 창가에 앉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 손님은 단골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커피 맛있어요. 그리고 사장님 웃는 얼굴도 좋아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식사 한번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건 돈이 아니라 용기였다는 것을. 1년 후, 저는 카페 정원에 어머니의 사진을 작게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사진에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카페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여기 사장님 이야기가 감동적이래. 10년을 희생하고 다시 시작한 사장님이래. 손님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았습니다. 저도 힘든데 사장님 보니까 힘이 나요. 전 아직 늦지 않았죠? 괜찮아요. 저도 50에 다시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모, 여기 케이크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신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엄마가 보고 싶어요. 나도. 엄마가 언니를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나도 어머니를 사랑했어. 신우이가 울었습니다. 언니 고마워. 날 용서해줘서. 당연하지. 우린 가족이잖아.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이 집은 내가 지킨 집이야. 저는 그 문장에 펜으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제 집을 지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내 딸.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꽃은 지고 봄은 또 온다. 나의 봄도 다시 왔다.